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제2의 한국은 중동에 세워졌습니다. 2. 중국 건설업계의 심각한 상황. 3. 중국 에너지 산업의 불확실한 미래.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한국 기술은 아랍에미리트, UAE를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 기술에 대한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어서 대형 프로젝트의 모든 과업을 한국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혁신적이고 선진한 기술은 UAE에서 큰 경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특히 한국이 개척하는 혁신적인 기술 분야에서의 성과에 깊은 감동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보통신 기술, 건축 및 인프라 구축,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의 업적은 UAE 정부 및 기업들이 한국을 향한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뢰의 토대 위에서 한국은 UAE의 대형 프로젝트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두 나라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7개 토후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토후국은 아랍에미리트 연방정부와는 별도로 독자적인 관할 구역과 영내 관할권을 보유하고 있어 준독립국에 가깝습니다. 연방정부의 역할은 군사와 외교 분야 등 일부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권한은 토후국이 자치적으로 행사하고 있죠. 아랍에미리트에서 가장 큰 토후국이 바로 아부다비 토후국. 그 다음이 두바이 토후국.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큰 곳이 바로 샤르자 토후국입니다. 1727년 알카심이 데이아이 캐서마이 가문의 토후국이 되었고 1820년 영국의 보호령이 되었다가 1971년 아랍에미리트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두바이가 성장하면서 샤르자도 덩달아 성장했는데 두바이가 급속히 성장하면서 도심 지역의 임대료도 하늘 끝까지 치솟을 지경이 되자 두바이에서 거주하기 힘들어진 외국인 노동자들이 샤르자로 모여들어서 샤르자시와 그 근교 일대가 베드타운으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샤르자가 라스 알카이마와 더불어 아랍에미리트에서 가장 보수적인 지역으로 손꼽히기 때문에 실제 생활은 갑갑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입니다. 샤르자 토후국은 아랍에미리트 7개 토후국 중 가장 보수적이라 심심한 곳이지만 경제 발전에는 가장 적극적이고 과감했습니다. 도로와 철도부터 모든 인프라와 최고층 건물들, 심지어 메타버스 등 최첨단 기술들도 한국에 모조리 맡겨 사실상 제2의 한국을 건설하겠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땅과 건물 심지어 통신, 디지털 인프라 기술 등 모두 한국에 맡기는 등 나라 전체를 한국의 통째로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아랍에미리트, UAE, 토후국 중 하나인 샤르자의 왕자가 네이버 제2사옥 1784불를 방문해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네이버는 12일 셰이크 사우드 술탄 빈 모하메드 알 카시미 왕자 등 샤르자 왕실 고위 대표단 일행이 이날 1784를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문은 샤르자가 국가 차원으로 추진 중인 디지털 전환에서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성사됐습니다. 어릴 적 방한 경험이 있는 셰이크 사우드 왕자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총괄하는 샤르자 디지털청의 청장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대표단 일행은 1784 곳곳을 살피며 네이버가 로봇과 자율주행, 클라우드, 디지털 트윈, 5G 등 첨단 기술을 공간과 융합한 테크 컨버전스 사례들을 체험했습니다. 셰이크 사우드 왕자는 한국의 발전된 기술을 확인한 만큼 샤르자의 디지털 혁신과 인프라 구축의 해안을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에 37조 원이라는 초대규모 투자 결정을 내릴 때도 아랍에미리트 토후국 샤르자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자신들에게 막대한 투자를 해주며 파격적인 제안을 해온 중국과 세계 최첨단 기술을 갖춘 한국. 이렇게 두 국가 중 어느 곳과 손을 잡을지 막판까지 고민하던 중 3대 토후국인 샤르자의 강력한 한국 추천으로 한국을 최종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원전과 방산뿐만 아니라 수소와 태양광 에너지 인프라 구축도 모두 한국의 통째로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300억 달러는 아랍에미리트 역사상 단일 국가에 약속한 최대 규모의 투자 결정이라 전 세계가 발칵 뒤집어졌는데요. 무함마드 대통령은 한국은 이미 마음속 제2의 고향이라며
한국에 초대박 선물을 안겨주었습니다. 반면 한국을 깎아내리며 자신들과 계약을 맺자고 아랍에미리트에 돈을 퍼다주던 중국은 난리가 났습니다. 이번에 아랍에미리트가 중국이 아닌 한국과 모든 계약을 체결해버리면서 중국은 더 이상 자금난 압박에 버틸 수 없게 됐습니다. 지난 수년간 돈을 빌려 중동에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하던 중국, 한국 때문에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WSJ은 많은 중국인이 올해 들어 부채 상환에 집중하기 시작했다며 차입자들이 지출과 투자를 줄이고 부채를 갚으면서 디레버리징이라는 고통스러운 과정에 직면할 것이라고 11일 현지 시간 보도했습니다. 경제는 레버리지, 부채와 함께 성장하고 이것이 한계에 도달했을 때 디레버리징으로 전환되며 수축합니다. 과거 일본, 미국 등 다른 나라는 디레버리징에 실패하며 위기를 겪었습니다. 일본에서는 1980년대와 1990년대 부동산 거품이 붕괴하면서 차입자들은 낮은 금리에도 돈을 빌리지 않고 기존의 부채 상환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이후 일본 부동산 시장의 수요가 급감했고 디플레이션, 물가 하락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졌습니다. 미국은 2000년대 서브프라임 모기지, 비유량 주택담보대출, 가 2009년 금융위기를 촉발했습니다. 맥킨지의 연구에 따르면 대공황 이후 45번의 디레버리징 과정에서 32번은 금융위기가 뒤따랐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의 이 엄청난 위기가 닥친 것인데요. 중국이 이렇게 몰락위기에 처하자 한국에 충격적인 일을 벌였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통째로 복사한 반도체 공장을 중국에 설립하려 한 전 삼성전자 상무 A씨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방위사업 산업기술범죄수사부 박진성 부장검사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A, 65C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또 A씨가 세운 중국 반도체 제조업체 직원 5명과 설계 도면을 빼돌린 삼성전자 협력업체 직원 1명 등 6명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까지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인 반도체 공장 BD, 베이직 엔저니링 데이터와 공정 배치도, 설계 도면 등을 부정 취득, 부정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 BED는 반도체 제조가 이뤄지는 공간에 불순물이 존재하지 않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기 위한 기술로 지난 수십 년 동안 중국이 이를 삼성과 똑같이 만들려 시도했지만 최근까지도 실패하며 천문학적인 돈을 날린 엄청난 기술입니다. 공정 배치도는 반도체 생산을 위한 핵심 팔대 공정의 배치, 면적 등 정보가 기재된 도면으로 숫자로는 매길 수 없을 정도로 한국에는 너무나 소중한 기술입니다. 이들 기술은 30나노 이하급 디램 및 낸드 플래시를 제조하는 반도체 공정 기술로 국가 핵심 기술에 해당하죠. A씨는 중국 시안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불과 1.5km 떨어진 곳에 삼성전자 복사판인 또 다른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행히 대만의 전자제품 생산업체가 A씨에게 약정한 8조 원 투자가 불발되면서 공장이 실제로 건설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A씨가 중국 청두시로부터 4,600억 원을 투자받아 만든 반도체 제조 공장이 지난해 연구개발 R&D 동을 완공해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이 적용된 반도체 시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삼성전자 상무를 거쳐 SK하이닉스 부사장을 지내는 둥 국내 반도체 제조 분야에서 권위자로 손꼽혔던 인물입니다. 그는 중국의 반도체 제조 공장을 설립한 뒤 국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인력 200명을 고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A씨는 직원들에게 삼성전자 반도체 설계 자료 등을 입수해 활용하라고 지시했고 직원들은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히 반도체 기술 유출이 아닌 반도체 공장을 통째로 복제 건설하려 한 시도를 엄단했다며 반도체 생산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국내 반도체 산업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행지라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본사 앞에까지 헤드헌터를 보내 출퇴근 시간에 명함을 건네며 현재 연봉의 3배를 줄 테니 기밀 정보를 가지고
중국에 넘기라고 대놓고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중국. 이러한 중국의 만행에도 한국에서 이러한 중대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 유출은 기업들이 막대한 시간과 돈을 들여 이뤄낸 성과물을 송두리째 도둑맞는 일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손쉽게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을 막으려면 엄중한 처벌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최근 8년간 기술 유출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365명 중 80%인 292명이 집행유예였습니다. 기본 징역형이 1년 3년 6개월로 양형 기준이 낮고 감경 사유도 많아서인데요. 미국은 연방법 간첩죄 조항에서 죄국의 이익을 위해 기밀 정보를 사용하거나 산업 스파이 행위를 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정 최고형은 징역 20년에 추징금 최대 500만 달러, 약 65억 5천만 원로 국내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형량이 높습니다. 국가 기밀을 권한 없는 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높은 수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산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첨단 기술을 선도하게 된 한국 기업들을 법이 제대로 발맞춰 지켜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술 유출 범죄는 해외 정도의 수위로 처벌해야 관련 범죄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중국은 최근 한국이 미국의 전략에 동조해 중국을 적대국으로 만든다면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느냐며 전쟁까지 운운했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향해 전쟁이란 단어까지 꺼내든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 타임스는 중국과 한국은 가까운 이웃이며 서로 피할 수 없다. 중국은 한반도의 혼란과 한반도의 전쟁을 바라지 않는다라고 전했습니다. 중국은 1대1로 사업을 통해 자신들의 건설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홍보해왔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최근 100년을 견딘다고 장담하던 중국의 한 해저 터널이 개통 보름 만에 물바다가 돼 세계적인 망신을 당했습니다. 지난 16일 오전 8시 32분 중국 다롄의 해저 터널에서 터널 바닥에 물이 고이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한 영상에는 터널 천장에서 물이 쏟아지는 장면과 차들이 비상 깜빡이를 켜고 서행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 터널 측면에서 물이 새는 영상과 운전자가 터널 내부에서 차량을 후진하는 영상도 올라왔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에도 올라왔고 터널 내부 도로에 물이 차면서 차량 통행에 어려움을 겪는 영상들이 여러 건 게시됐습니다. 이 영상을 본 중국인들은 샵사인 개통한 지 보름밖에 안 된 터널에서 물이 새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다급해진 이 해저 터널의 운영사는 터널 일부 구간에 물이 고였지만 오전 10시쯤 긴급 보수 작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롄시 공안국도 소방 밸브에서 물이 샌 것일 뿐 터널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터널 자체에서 물이 샌 것이 아니라 보조도로에 있는 소방 밸브에서 물이 샌 것이라며 해저 터널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고 둘러댔는데요. 상식적으로 소방 밸브에서 물이 샜는데 터널이 잠긴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아무리 백보양보해서 이 말을 믿는다 해도 개통 보름 만에 그것도 출근 시간대에 물바다를 만든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 1일 개통한 다롄 해저 터널은 다롄 증산구와 간징쯔구를 잇는 왕복 6차로 간선도로 중 다롄만 해역 지하를 뚫은 구간으로 터널 길이는 5.1km입니다. 다롄시는 개통 당시 100년을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첨단 굴착 공법을 적용했다고 자랑했는데 물과 보름 만에 물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사실 중국 해저 터널에 물이 샌 이 사건은 그렇게 놀랍지도 않습니다. 중국식 부실공사는 역사도 깊고 다양했기 때문인데요. 보시는 장면은 심하게 흔들리는 중국의 한 고층 건물의 모습입니다. 쓰러질 듯 과하게 흔들리는 모습에서 아무리 봐도 부실공사가 의심됩니다. 중국 선전시에 있는 이 75층짜리 건물은 심하게 흔들렸지만 그 원인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설계 도면조차 완성되지 않은 채로 공사를 시작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결국 원인 파악을 하지 못한 건물 사용자들은 원시적인 자구책까지 내놓았는데요. 이 건물에서는 거꾸로 세운 물병이 책상마다 올려져 있습니다. 건물이 흔들리면 곧바로 달아나기 위해서입니다. 건물 상가의 천장 일부가 부서져 내리면서 바닥에 흙더미도 쏟아졌습니다.
결국 이 75층 건물은 일부 허용했던 상인들의 출입마저 막으면서 유령 빌딩이 돼 버렸습니다. 선전시 당국은 건물의 진동과 침하가 모두 허용치 이내라고 밝혔지만 흔들린 원인은 여전히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중국이 야심차게 추진 중인 1대1로 사업 역시 부실 공사에 예외는 없었습니다. 올해 초 네팔 공항에서 여객기 추락 사고가 발생해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외신들은 일제히 여객기 추락 사고가 난 포카라 국제공항은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를 통해 건설됐으며 개통한 지 15일 만에 60여 명이 넘는 인사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이 공항이 부실 공사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2017년 7월 착공해 올해 초 문을 연 네팔 포카라 국제공항은 대부분의 건설 비용을 중국 수출입은행 차관으로 충당했고 공항 시공 역시 중국 국가기계공업회사의 자회사인 중국 CAMC 엔지니어링이 맡았습니다. 인도 일간 더 타임스 오브 인디아는 네팔 매체를 인용해 네팔 정부가 중국으로부터 공항 건설 비용으로 차관 약 2,600억 원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인도 매체 뉴스 18과 네팔 일간지들은 포카라 국제공항의 입지 자체가 문제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미 개항 전부터 공항 부지 인근에 있는 매립지가 맹금류를 유인하기 때문에 비행기를 조종하기에 위험한 지역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매립지를 옮기지 않고 무리하게 개항을 했다가 그만 이런 추락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우연이겠지만 다른 시의 해저터널처럼 이 공항 역시 문을 연 지 불과 보름 만에 사고가 났습니다. 중국이 지원한 1대1로 사업은 세계 곳곳에서 부실 공사로 균열이 가거나 결함이 발견돼 민폐를 끼치고 있습니다. 1대1로는 중국이 전 세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아시아, 남미 등 제3세계에서 진행해온 대규모 인프라 건설 사업입니다. 제3세계에서 진행해온 대규모 인프라 건설 사업입니다. 완공된 지 10년도 안 되어 수천 개의 균열이 발견되어 정상 가동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파키스탄 닐룹젤룸 수력발전소 터빈에서는 물을 공급하는 터널에서 균열이 발견되면서 완공 4년 만에 발전소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발전 비용이 증가하면서 파키스탄 정부는 매달 4,400만 달러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기업이 나일강 인근에 완공한 우간다 이신바 수력발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발전소에서만 500개 이상의 결함이 발견되었고 같은 나라 카루마 수력발전소에서도 벽체 균열과 부적절한 소방 시스템 등의 문제로 완공 시기가 3년이나 늦춰졌습니다. 앙골라에서는 10년 전 중국 중신그룹이 수도 루안다 외곽에 건설한 대규모 공공주택에서 균열과 곰팡이가 발생하고 곳곳에서 부실 공사 흔적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남미에서 1대1로 사업이 가장 활발한 국가는 에콰도르입니다. 에콰도르는 국가 채무무리행 선언 이후 공공지출 자금 조달을 위해 중국에서 거액의 차관을 들여오기 시작했고 코레아 전 정권은 27억 달러의 건설비 중 85%를 중국개발은행에서 이율 6.9%를 빌리고 중국 수전에 공사를 맡겨 수력발전소를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완공된 지 10년 만에 균열과 결함으로 가통이 중단되었습니다. 에콰도르 입장에서 빚을 내서 발전소를 지었는데 10년밖에 사용할 수 없다니 어이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지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코레아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만 무려 180억 달러를 중국에서 들여왔으나 뇌물 등 부정부패와 방만한 지출로 엄청난 문제를 낳았습니다. 또한 2019년 에콰도르 회계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중국 업체가 지은 학교 200곳을 조사한 결과 57%가 당초 일정보다 늦게 완공되었고 일부 학교에서는 기초공사에 문제가 있거나 교실 바닥이 기울고 K물이 노출되는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중국 1대1로 프로젝트의 문제점을 추적해온 전문가들은 그 나라의 인프라 니즈에 맞지 않거나 자연환경에 피해가 되는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했다고 지적했는데요. 환경 파괴는 물론 부실 공사로 인해 핵심 인프라가 붕괴 위기에 놓였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수많은 결함을 해결하는 과정에 추가 비용이 들어가면서 해당 나라의 재정 부담을 더욱 늘리는 사례도 부지기수였습니다. 차라리 건설을 안 하는 게 나을 뻔했던 것입니다.
중국이 세계적인 민폐 프로젝트 1대1로를 추진하는 동안 한국 기업들은 실속을 챙기고 있습니다. HD 현대건설기계, 현대건설 등 국내 건설기계 3사는 깜짝 실적을 냈고 국내 건설 경기의 부진을 미국 수출 호조로 반전시켰습니다. 특히 50년 만에 미국 건설 경기 호황으로 두산밥켓은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90.2%나 늘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건설 경기가 부진했지만 미국 매출이 호조를 보인 게 깜짝 실적을 올린 원인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 갈등을 계기로 미국 내 건설 투자를 늘린 것이 한국의 건설 장비 회사들에게 호재로 작용했다고 분석합니다. 미국은 1980년대 이후 제대로 된 인프라 투자가 없었는데 50년 만에 건설 호황이 찾아온 것인데요. 한국 건설 장비사들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것입니다. 두산밥켓이 눈에 띄는 점은 대부분의 건설기계사들이 중국 사업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미국으로 무대를 옮기려는 시도를 주저해왔는데 그에 반해 두산밥켓은 북미 맞춤형 전략으로 미니굴 찾기 등 북미에서 선호하는 건설기계 라인업을 늘리며 수요 대응에 나선 것이 주요했다고 평가합니다. 중국 건설 관련 기업들이 대형 사고를 치는 사이 한국 기업들은 이렇게 대박을 친 것인데요. 돈을 빌려주면서 인프라 사업을 해준다고 했지만 부실 건설로 두고두고 욕을 먹는 중국과 같은 방식으로는 주변국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는커녕 불신만을 낳을 뿐입니다. 얼마 전 한화큐셀의 태양광 패널이 미국 최고의 판넬로 선정되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태양광 패널 브랜드에 선정된 것입니다. 지난 10일 미국 태양광 브랜드 분석기관인 슬라 리뷰스와 신재생에너지 인증기관 네브세프이 주도한 2022 태양광 산업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지 태양광 설치 기사 중 66%가 가장 선호하는 태양광 패널 브랜드는 바로 한화큐셀이었습니다. 한화의 뒤를 이어 중국 REC, 캐네디언 솔라, 캐나다 실팝솔라 등이 인기 브랜드로 꼽히고 있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가 특히 의미 있는 이유는 제품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 태양광 설치 기사의 의견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한화큐셀은 미국에서 고출력 태양광 모듈 큐피크 듀오 Q, PAK 듀오 시리즈를 선보여 현지 소비자들의 까다로운 품질 기준을 만족시켰습니다. 큐피크 듀오는 스몰갭 기술을 적용해 셀과 셀 사이 간격을 최적화하고 모듈 발전 효율을 높인 제품인데요. 국제전기기술위원회의 기준보다 3배 엄격한 테스트를 거쳐 출시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한화큐셀은 글로벌 시험 인증 업체 TUV 라인단드의 신규 태양광 모듈 품질 검사에서 태양광 업계 최초로 인증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한화큐셀은 품질 경쟁력을 인정받고 북미에서 활발한 수주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사실 그동안 태양광 하면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은 글로벌 태양광 시장에서 밸류체인을 독점하며 점유율 80% 이상을 자랑했습니다. 중국이 주도하는 태양광 시장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 한국은 새로운 기술 개발로 승부를 걸었습니다. 특히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한계율 30%를 뛰어넘는 페로브스카이트 결정질 실리콘 텐덤 태양전지 개발은 현재 총성 없는 치열한 경쟁이 진행 중입니다. 한국은 2026년 텐덤 태양전지 전환을 위한 퍼스트무버 전략으로 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하는 한편 특허를 선점함으로써 중국 중심의 태양광 시장을 공격적으로 개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 기업들이 중국을 완전히 꺾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태양광이 미 인플레이션법, 즉 IRA의 수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자국에 지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시설과 미국산 부품에 최대 40%의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을 내놓았는데요. 이것은 미국에 더 많은 태양광 발전소를 짓고 여기에 필요한 부품의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는 의도로 마련된 법안이었습니다. 이 법안의 수혜는 특히 한국 태양광 기업에게 돌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큰 수혜 기업으로 떠오른 곳은 현재 미국에서 3조 2천억 원을 들여 태양광 통합 생산단지를 구축하고 있는 한화큐셀입니다. 한화큐셀은 현재 짓고 있는 조지아주 달튼 태양광 모듈 공장의 생산량 5.1기가와트에 더해
내년까지 더 많은 공장을 건설해 생산 능력을 8.4기가와트까지 끌어올릴 방침입니다. 사실 지난 몇 년 사이 태양광 사업은 국내에서는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K태양광은 북미 시장에서 그 진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우드 맥킨지에 따르면 지난해 한화큐셀의 미국 주택용 태양광 모듈 시장의 점유율은 33.7%로 5년 연속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점유율 수치는 조사가 시작된 2013년 이후 역대 최고 수치였습니다. 즉, 미국 태양광 시장은 지금도 폭발적인 성장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의 재생에너지 지원 정책과 IRA 법안까지 더해지면서 한국 태양광 기업들은 엄청난 기회를 맞은 반면 미국 시장을 잃게 된 중국 태양광 기업들의 몰락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는 패널뿐만 아니라 ESS도 중요합니다. ESS는 생산된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에너지 저장 장치인데요. 문제는 중국산 ESS에서 연이어 화재 사고가 발생하면서 중국 태양광 산업 자체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ESS는 전기 생산량이 기후에 따라 들쑥날쑥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에 주로 설치되는데 전기를 저장하는 배터리가 ESS에서 핵심 설비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태양광 화재의 주원인으로 ESS에 장착된 중국산 배터리가 지목된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자국 땅에 엄청난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했지만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 부를 정도입니다. 중국은 최근 태양전지, 셀의 주원료인 폴리실리콘 가격이 급락하자 태양광 발전 용량을 더 빠르게 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에너지기구가 중국산 패널 사용을 줄일 것을 권고했을 정도로 중국 태양광 발전소 건설은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중국이 글로벌 태양광 패널 공급망에서 8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자 세계 각국은 중국 내 생산 거점이 집중되어 있어 만일 화재나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시 태양광 전체의 글로벌 공급망이 끊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다면 전 세계적인 태양광 패널 가격 상승으로도 이어질 공산이 큽니다. 그리고 그 수혜는 한국 기업이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이 주도하던 태양광 시장에 한국이 기술력과 특허로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형국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한화에 엄청난 호재가 날아들었습니다. 바로 중국 태양광 기업들을 완전히 몰락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판결이 나온 겁니다. 4년여간 이어져온 중국 태양광 기업들과 한화의 법적 다툼에서 중국 태양광 업체 론지솔라가 한화의 무릎을 꿇으며 한화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한화큐셀은 2019년 3월 실리콘계 고효율 태양광 셀 기술인 퍼크, PERC, 셀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중국 론지슬라와 진코슬라, REC 그룹을 제소했습니다. 퍼크, PERC, 셀은 태양광 셀 후면에 보호막을 형성해 투과한 빛을 다시 셀 내부로 반사시켜 발전 효율을 높이는 기술로 고효율 태양광 셀의 대량 양산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입니다. 이번 승소 결과가 특히 의미 있는 이유는 중국 법원에서도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한화큐셀은 중국과 독일 법원에서 연달아 승소했으며 네덜란드 헤이그 항소법원도 지난해 3월 론지슬라의 특허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론지솔라의 태양광 제품은 한화큐셀의 기술을 침해했기에 곧바로 독일과 영국, 스위스, 프랑스, 헝가리, 스페인, 벨기에, 불가리아,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리히텐슈타인 등 11개국에서 판로가 막혔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유럽 특허청, EPO, 도 진코슬라, 론지슬라, REC슬라가 제기한 퍼크 기술 관련 특허 유효성 심판에서 한화큐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완전히 코너에 몰리자 중국 태양광 기업들은 결국 한화큐셀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이센스 계약을 맺고 사용료를 지불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한화큐셀은 중국 태양광 업체인 트리나솔라와 합의를 통해 특허를 양도받았고 사용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한화큐셀의 특허가 적용된 제품을 생산, 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중국의 대표 태양광 업체인 론지솔라와도 라이센스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그동안 한화큐셀의 법정 공방을 벌어온 론지솔라는 앞으로 한화큐셀과 특허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리를 내리면서 이번 라이선스 계약으로 고객에게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한화가 허용한 제품을 생산, 판매할 수 있게 된 점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결국 중국의 대표 태양광 기업들마저 한화의 라이센스를 지불하면서까지 이 특허 기술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우리의 특허 기술을 무단 도용하며 물의를 일으켜온 중국 태양광 업체들과의 소송전에서도 이긴 한화큐셀은 이제 거침없이 북미 태양광 패널 시장에서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한화큐셀은 지난달 미국 역사상 최대 태양광 발전 사업인 지역사회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를 수주해 250만 개에 달하는 패널 공급사로 선정되는 획기적인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한화큐셀은 오는 2027년까지 미국 전체 태양광 패널 수요의 30%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며 미국 현지 투자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북미 태양광 시장 1위를 고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